예,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 전략 11분째입니다. 11분. 네, 아이고, 아까 감사합니다. 10부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달의 관계, 우리나라 네네. 조달청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원세훈 그 행안부 장관이 모두 다 그 조달청에다 이렇게 네, 강제로 하니까 다른 부서도 다 거기다 맡겼고, 네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모든 물건들을 조달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네네. 예,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계속해 주시죠. 네. 지난 10부에서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국가 R&D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 정부의 이 획득 문제 이거를 지금 조달청에 나라 장터의 모든 것을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일반화, 보편화, 어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그 전문성 확보. 이게 전문성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성. 그래서 일반화의 반대가 전문화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전문성을 높이는 게 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 연방 정부도 이 R&D 프로젝트의 그 소싱 매니지먼트를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그 조달청 나라 장터의 이 정보 시스템, 조달 시스템을 이용은 하되 네. 거기에 그 모든 거를 의존하면 안 되고 네. 37개 부처청에서 네. 이 소싱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첫 번째 개념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 개념 개발, 개념 컨셉. 개념 개발. 네네. 네. 이 개념 개발을 우리 38개 부처청에서 직접 하셔야 돼. 38개 부처청이 전문성이 없으면 그 산하의 전담 기관, 네.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뭐 많습니다.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네. 인터넷진흥원 뭐 등등 많습니다. 예. 이런 그 전담 또는 전문 기관을 활용해서 네. 이 프로젝트의 개념 개발도 하고, 그 개념 개발의 핵심이 뭐냐면 이 소싱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의 이 스펙을 만드는 겁니다. 네. 명세서 예. 그 시스템 스펙을 만들고 그 시스템 스펙이 맞다는 것을 검증,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영어로 이제 verification, valid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증. 예. 네네, 그 검증 및 확인이라고 그래요. 네. 이 검증 및 확인을 그 전담 기관이 해서 이 38개 부처청이 이 스펙을 만들고, 네. 우리가 이 소싱을 어떤 전략으로 할 거냐, 사람을 직접 연구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고요. 네. 외부에다가 외주 발주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네. 그걸 우리가 획득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어로 acquisition strategy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획득 전략도 38개 부처청 또는 그 연구 그 산하 기관에서 네. 만들어야 돼, 그거를.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외주로 발주하려면 정부 입장에서 이게 원가가 얼마나, 돈이 얼마나, 그 프로젝트 예산이 네. 그 얼마나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냐. 네. 그걸 우리가 그 원가 그 어떤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원가 산정을 하는 그 기준 절차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 경직된 그런 방식으로 그 원가를 산정하고 관리, 그 계약 관리를 하고 해서 문제라고 제가 지난 부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 그 정부가 제안 요청서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 합쳐서
그 행정사항 포함해서 네. 그 명세서, 네. 그다음에 그 뭐 이 정부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거 예산 판단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획득 전략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제 제안 요청서, 영어로 Request for Proposal RFP라고 예, 얘기를 예. 합니다. 우리 이 정보 조달 획득 여기에는 뭐 RFP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 보편화 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RFP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입찰 행정을 네. 조달청에다가 넘기는 게 아니고 네. 38개 부처청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해야 한다. 그래야 예,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 그 이 업체 선정 평가 위원회, 또 업체 선정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네. 그 담당 관료도 네. 담당 과장이나 무슨 담당 국장이 자기가 그 계약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 그런 입찰 행정을 하면 돼. 네. 그 담당 국장, 과장, 그 담당 사무관이 업체를 직접 만나면 안 돼요. 네. 계약 공무원이 있어. 그 미 연방 정부에는 KO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Contracting Officer. 이 구매, 재무, 계약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부처청에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술적인 미팅을 할 때 기술 담당이 그 KO 배석하에 네. 업체와 그 면담을 한다든지 접촉을 협상을 KO만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KO 없이 계약 담당자만. 네. 계약 담당자 계약 없이 담당관. 예. 없이 그 이 국과장 무슨 뭐 장차관이 실무 국과장이 만났다. 예. 업체와 만났다. 네. 그건 바로 비리입니다. 아하. 그 예. 형사 문제야 그거는. 네. 그 미연방 정부는 네.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아. 이 비리가 생기거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봉쇄합니다. 우리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우리 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거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를 네. 그거를 그냥 조달청 다 넘겨 이렇게 되는 거죠. 청에다가 네. 다 넘겨라. 네네. 야 니들은 손 떼어 이렇게 되니까 예. 누가 그 좋은 사업을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지요. 왜냐면 네. 책임감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요구사항도 네.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예. 조달청에다 넘겨가지고 지들 맘대로 그냥 재단하듯이 업체 선정하거든요. 거기 그 수의계약 그 하려고 페퍼 컴퍼니를 460개 만들었잖아. 조달청. 그래서 나라장터. 비법 컴퍼니를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국가 사회에 오버헤드 그 딴 말로 그 사회적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소셜 로스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예, 사회적 손실이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제학용으로 그 데드 웨이트 로스지야 사실은. 네, 네, 그 이 사회적 손실. 우리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네. 효율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소싱 그 매니지먼트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너무나 네. 중요해서 네. 그 업체 선정 평가하는 그 절차도 있고 네. 기준도 있습니다. 예. 이 기준만 제가 말씀을 좀 기준. 드릴게. 업체 선정 기준. 우리가 그 이 R&D를 또는 그 연구 개발을 그 또는 뭐 이 획득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 국내 최고의 기업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오퍼러, 네. 베스트 그 이 비더를 뽑는 건데 입찰자를 뽑는 건데 뽑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첫째가 신용 등급이 무슨 뭐 A 트리플이냐, B 트리플이냐, 뭐 이런 신용 등급이 점수로 들어갑니다. 회사의 회사에. 신용 등급이 그래서 신생 기업은 등급이 없겠네. 신생 기업은 기회가 없어. 예. 원천적으로 봉쇄야. 그죠? 신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실적이 있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너 해봤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아니 신생기업은 실적이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실적이 엄청난 점수입니다. 네. 신생기업이 실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신생이죠. 없으니까 신생이지. 네. 신생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해서 네. 그 뭐라 그러지요? 그 업체로 조달 업체로 선정될 영어로 그 어워드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어워드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뭐. 그 누가 그렇게 원천 봉쇄를 한 거지요? 우리 정부가 그런 거잖아. 그렇죠. 네. 예? 예. 조달청이 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참고로 이 조달청이 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조달청을 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감사원님. 물론 감사원도 있지요. 네. 감사원은 이제 감독 평가를 하지, 예? 감사를 그럼 하지, 그죠? 조달청이면 기획재정부 속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달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예. 음. 혹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지? 예, 공정거래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기획재정부 산하, 네. 그 조달청이 업체 선정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를 하느냐, 네. 이거를 그 확인 감독하는 이 조사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네. 기획재정부, 하나 더 감사원. 감사원. 네. 그다음에 국회가 국정감사 권한이 있잖아요. 네. 국회. 국회. 네. 이 한 통속인데 네. 여기가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생기업의 네. 이 정부 조달 시장에 네. 그 진입을 원천 봉쇄를 또 신용이 뭐야? 신용 등급이 뭐야? 금융 신용이지요. 은행에서 네. 해봤어. 그지? 그렇죠. 그러면은 신생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R&D 품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는 창의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가 네. 한국에 와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에서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야. 실제- 정부 R&D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겠네요. 실적도 없고 뭐 신용도도 없고. 그 원천 봉쇄야. 원천 네. 뭐 시장 진입을. 그래서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네. 원리, 네. 자유시장 경제 원리. 네.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뭐예요?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네. 능력만 있으면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기회 균등, 공정한 거래, 공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더. 이제 그 RFP 제안 요청서의 시스템 스펙은 그 문제입니다. 프로블럼이야. 그게 문제고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제안서에서 써내야 돼요. 경쟁 업체들이 RFP 스펙에 따른 RFP의 그 명세서 스펙하고 거기 이제 작업 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work, statement of work 또는 WBS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제가 네네.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RFP는 문제고 업체가 제안서는 답이에요. 네. 그럼 제안서를 조달청이 받아가지고 네. 전문가들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아까 1시간 동안 평가를 해요. 네. 그 평가 기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용 네. 등급이 뭐냐? 과거 실적 이게 뭐냐? 그거를 평가 점수에서 빼야 돼. 배제해야 돼. 그거는요. 네. 예. 지금 그게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 네. 그 제가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 기득권을 가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대기업들이지. 네.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은 신용 등급이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높겠죠. 네.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그죠? 실적이 한두 건이 아니야. 이게 맞죠.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아니 수만 명이 아니 10만 명이 하는 거하고 5놈이 하는 거하고 이게 근데 그 5명이 전문성이 있으면 연구개발 더 잘할 수 있어. 그지요? 그렇겠죠. 아니
지금 그 RFP가 문제고 네. 제안서가 답인데 네.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 업체들이 그 능력이 없어요. 왜? 평가를 정부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음흠. 왜냐면 그 RFP가 우리 한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 연방 정부에서 전 세계 그 RFP를 띄워서 전 세계 오픈 그 이 컴피티션을 해요. 네. 미국은. 예. 그럼 우리 삼성, 현대, LG가 미국 조달에 납품을 해야 되잖아. 네. 납품한 거 있나 한번 그 실적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한 건도 없거든. 네. 왜? 제대로 해본 적이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네.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뭐 잘한다고 뭐 회계사가 엄청 많고 그런데 네. 하청업체하고 이 하청을 주는 업체하고 관계를 잘 설정하려면 네. 넌 무슨 일 할 거니? 네. 넌 뭘 만들 거니? 네. 얼마 드니? 네. 그럼 얼마 든다는 거를 이제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예산 비용 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네. 그걸 우리가 코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 그거를요. 코스트 엔지니어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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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스트 엔지니어링을 해본 사람이 한국에 없거든. 네. 그러면 미국 업체하고 한국 업체하고 일을 네. 그 같이 코아퍼레이션 협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가 계산이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 수준이야. 대한민국 그 뭐 네. 삼성, LG 무슨 네. 현대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안 되거든. 코스트 지금. 엔지니어링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은 거야. 네. 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엔지니어링 이 디자인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안서에서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안 내. 그다음에 소설을 RFP에 있는 스펙의 소설을 또 소설을 확대해서 소설로 내. 제안서가. 네. 우리나라가 제가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 혁신 전략 우리 이 박사님하고 처음 1부, 2부, 3부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잘 훈련된 접근 방법, 잘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 잘 매니지먼트 된 방법,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자 정부 이런 솔루션을 이런 서비스를 해외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삼성, LG, 그 SK, 네. 무슨 KT, 현대 이런 데가 이거를 못 해. 이 산업을 수출을 해야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정부 행정 서비스가 이게 100조 원 시장이고 네. 우리나라만 네네. 그 이 메디컬 서비스가 퍼블릭 메디컬 서비스, 프라이빗 이렇게 해가지고 100조, 120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에듀케이셔널 서비스 100조가 1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가지고 있어, 그 시장을. 네. 이게 그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 시장이거든, 이게요. 거기에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이 소싱 매니지먼트를 정부가 정확하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업체들이 바보가 되거든. 네. 그 방식으로다가 베트남에 가서 이 IT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려고 덤비면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거 어셉트 할까요? 공개 경쟁에서 대한민국 업체가 수주할 수 있어? 그 사업을요? 아니 미국 가서 수주할 수 있어? 그걸 한 건도 못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소싱 이게 현실이군요. 우리나라의 현실.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솔직하게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해야 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네. 이 모르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 국가 R&D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 소싱 매니지먼트를 할까? 우리 관료들은 쉽게 생각해요. 야, 인마 돈 주면 하는 거지. 뭔 잔소리가 많냐. 야, 개발한 거 뭐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냐. 네.
그 린다김 사건이 그 똑같은 게 그래서 린다김 사건이 된 거잖아요. 네. 디자인 시스템 스펙이 없어. 네. 디자인 다큐멘트가 없어. 소프트웨어 설계 도면이 없어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은 있어. 네. 테스트한 데이터가 없어. 네. 언제 버그가 에러가 디펙트가 네. 언제 출현할지 몰라. 네. 그지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철저하게 엔지니어링하고 철저하게 매니지먼트하고 잘 훈련된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얘기는 나중에 그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우리 행정안전부가 이 사실은 뭐 기획재정부 문제입니다. 이 액퀴지션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된다. 우리 이상로 박사님이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늘 말씀하시는 게 시스템을 바꿔라. 여러분 미 하원 의원을 오랫동안 했던 김창준 하원 의원이 계십니다. 예, 우리 우리 예. 교포죠. 네. 이 김창준 하원 의원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의원님 미 연방 정부에서 44년을 봉직을 하셨는데 미 연방 정부하고 대한민국하고 다른 게 디퍼런스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 마디만 얘기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가 다른지 아세요? 미 연방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시스템 다르다. 시스템이 다르다. 그렇죠. 네. 시스템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고 네. 빨간불이 켜지면 스탑을 하는데 네. 한국은 파란불이 켜지면 모두가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져도 또 누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정부 관료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네.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 선진국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이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 파란불일 때 건너가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전체 그지요? 예. 파란불일 때 건너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참 곤란하잖아. 시스템이 잘못되면 그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 늘 주장하는 시스템을 선진화, 과학화하는 것이 우리 그 정치인이 정치 시장에 진입할 때도 지금 그 걸림돌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 그지요? 그렇죠.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문제죠 우리나라.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정치인으로 입문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공천 시스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이 박사님이 늘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돼. 시스템은 절차 기준을 바꾸는 거야. 절차 기준 별거 아니야 그거 그지요? 네. 그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무슨 딴소리만 우리 그 정치인들 하는데 시스템을 바꾸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본인이 자기 발등을 찍는 예, 겁니다. 본인이 나중엔 당해요. 지 아들이 그거에 발등 찍힐 걸, 네. 지 손자가 발등을 꽉 찍힐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손자가 자살할 거야. 내가 보장합니다. 좀 악담을 했지만 지금 정치인들 정신 차려서 시스템을 이노베이션, 리폼, 트랜스포메이션.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R&D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지금 우리가 그 정부에서 R&D 투자를 하면 그 과거에 지적 소유권을 정부가 가졌어요. 왜? 네. 정부가 정부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냈으니까. 정부 거지 뭔 소리냐 이랬거든요. 네. 네. 미 연방정부는 정부가 투자해도 정부가 그 지적 소유권 안 가져. 예? 그래요? 예. 돈을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했는데. 네. 그러면 국민 세금이 누구 거예요? 국민 세금을 누가 내? 기업이 내지요. 네.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누가 줘? 삼성전자가 매겨 살리잖아. 그거 모르시지? 삼성전자가 우리 공무원들 봉급 다 주는 거야. 예? 그거 우리 공무원들 알아야 돼. 예? 그 삼성전자한테 진짜 감사드려야지요. 자, 우리가 이 정부가 R&D 투자를 해도 지적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면 그 지적 소유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 기업도 죽고 그 지적 소유권을 가진 정부 조직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적 소유권은 반드시 R&D에 참여한 기업에다가 지적 소유권을 줘야 그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R&D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인포메이션 시스템도 우리 서비스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 가정에 저는 뭐 텃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토마토 한 줄, 무슨 뭐 가지 한 줄, 고추 2줄, 네. 상추 한 줄, 무슨 오이 한 줄, 뭐 이렇게 해서 12가지 지금 제가 20평에다 매일 길러서 먹는데 네. 농사 짓는 것도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잡초 제거를 안 하잖아요. 네. 잡초가 2, 3일만 되면 곡식보다 더 커져. 그래서 잡초 아닙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네네.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그 우리 정부는 이 농부의 그 마음, 심정으로 이 국가 R&D 프로젝트를 접근해야 된다. 그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반드시 잡초 그 안 뽑는데 온 타임에 뽑아야 되고 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뭐 가을에 추수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네. 우리가 이 프로덕트, 서비스, 그다음에 그 솔루션,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적 소유권을 우리 기업에다 줘야, 개인에다 줘야 그것이 지속성 확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 너무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거 정부가 돈을 냈으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 거 아니냐. 그동안 그래 왔어요.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였죠. 뭐 그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아니 저 정부에서 돈 받았잖아요. 내 거지, 정부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 뭐 이런 개념으로 돈 내자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모든 게 그 뭐 복잡하면 정부가 하면 공정할 거다. 그리고 정부가 이게 상속세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 소유권 지난 시간에 제게 그 토마스 에디슨이 이 지적 소유권을 1730건의 지적 소유권 특허를 패턴트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걸 제너럴 일렉트릭 지휘사를 만들었는데 네. 그래야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돈으로 바꾸지요. 산업으로 바꾸고 전 세계 수출을 하고. 그걸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죽은 지적 소유권이지. 그러니까 재산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은 우리가 이 지적 소유권은 사실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방어적인 지적 소유권, 네. 우리가 디펜시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지적 소유권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있겠네요. 삼성이 잘 나가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3만 5천 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대만의 TSMC는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MIT? 대만 TSMC. TSMC는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뭐 거기도 그 정도는 갖고. 극비니까 모르지. 그죠? 네, 네. 삼성전자보다 적을까?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더 많어. TSMC가. 네. 그렇죠. 중국에 뭐 화웨이, 샤오미 뭐 등등 많은 회사들도 특허 전쟁이야. 근데 그 특허가 지금 디펜시브 방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남들이 오펜스 공격을 하거든요. 네, 지적 소유권 돈 내놔라 이렇게. 네. 돈이 안 될 때는 절대 말 안 해. 네. 근데 돈이 될 때 이거 내 거야. 내라. 그렇죠. 예, 야, 네. 너 몇 년 동안 돈 벌었는데 지적 소유권 얼마야? 예. 계산해 가지고 10억 불 내놔. 네. 그 회사 바로 부도나는 거야. 야. 안 줄 수도 없어, 그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오펜시브, 그 공격적인 공격형 그 지적 소유권. 네. 근데 대부분 우리 그 대기업들은 이 방어용으로 이제 대부분 만들지, 그지요? 우리 개인들은 공격형으로 지적 소유권 특허 등록 무슨 뭐 이
패턴트, 카피라이트, 트레이드마크 이런 게 전부 지적 소유권인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데 네. 개인들은 사실 지적 소유권 만들어 봐야 오펜스 못해. 삼성전자하고 게임 법적 소송하면 누가 이기지요? 자살해 이대 자살. 그 바보 멍청이야. 그래서 아니 삼성 싸우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많지. 네. 저도 그럴 뻔했는데. 그래요? 예, 네. 저도 그럴 뻔했는데. 네. 제가 이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네.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는 네. 그 임베디드 리얼타임 테스팅 툴을 제가 네. 개발을 했었어요. 네. 우리 그 석박사 과정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그 그레디 부치, 제임스 럼보, 이바 야콥슨이 만든 그 리얼타임 테스팅 툴을 기반으로 네. 제가 더 좋은 그 사실은 그 틸슨 전자라고 들어봐서 테슨전자요. 네. 그 회장들이 이제 제가 네. 많이 자문도 해주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 틸슨 전자에서 이제 저한테 그 R&D 자금을 줘가지고 네. 틸슨 전자가 스마트폰 잘 나갔잖아요. 예. 네. 원래 처음엔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갔어요. 네. 그건 모르시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브라질에 2억 불 수출 그 계약하고도 흑자 부도가 나버렸어. 틸슨 전자. 그 뱅뱅 사거리에 그 빌딩, 응? 틸슨 그 사옥도 사고, 네. 응? 네. 그랬잖아. 응? 틸슨 금융도 만들고 뭐 다 정부가 압력 넣어서 그렇게 된 건데. 네. 자, 우리가 이 지적 소유권, 오펜시브, 이 공격형의 지적 소유권, 또 이 디펜시브, 이 방어형의 지적 소유권이 있는데, 그 우리 개인들한테 제가 우리 대학 교수님들한테 저도 이 지적 소유권 도전을 엄청나게 했는데 네. 만들어봐야 그 유지 관리하는데 돈만 들어 이게 네. 돈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특허료 해마다 내는 것 같던데. 뭐 특허. 아니야 특허를 유지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 저도 뭐 특허 하나 낸 게 있는데 뭐 매년 뭐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특허청에서. 그 때문에 돈 나왔어요? 그래서 한 2, 3년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돈 안 냈습니다. 네. 지금 전부 그래. 그렇죠. 저만 그러는 게 아니군요. 그게 우리 그 지금 대학 교수들도 특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 돈이 돼야 뭐가. 그렇죠. 아니 오펜시브 특허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오펜시브 했다가는 네. 개인들은 네. 아까 자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국가 R&D를 하면 그 하여튼 그 R&D 지적 소유권은 그 R&D 사업 책임자한테 전권을 줘야 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네. 우리 이 박사님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을 그 국가 혁신을 하는 거잖아 지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적 소유권을 지금 그 엄청나게 그 우리 정부나 우리 그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에서 강조를 했었어요. 네. 응? 그래서 그 탑 저널에 논문 퍼블리케이션 한 게 있느냐? 네. 그 특허 페이턴트를 국제 특허를 등록한 게 있느냐?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수한 연구원이다, 우수한 교수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산업 통상자원부 무슨 뭐 국방부 이런 데서 R&D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탑 저널에 논문을 실었느냐, 뭐 중급 저널에 논문을 실었느냐 뿐만 아니라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 우선순위를 이거 가지고 결정했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그 너무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위한 특허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의 특허가 35,000개 있는데 돈이 되는 특허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치요? 진짜 오펜시브를 쓸 수 있는 거. 특허 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 삼성전자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저는
퀄컴에다가 퀼컴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삼성전자가 특허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지요? 네. 그다음에 이 특허 가지고 뭘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참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고, 우리 R&D 프로젝트 선정할 때 너무 논문 수, 특허 수 이거에 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착해야 할 것은 아까 신용 등급이 뭐냐, 실적이 뭐냐, 특허가 몇 개냐, 논문이 몇 건 어디에 어떻게 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뭘로 평가를 해요? 평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제안한 아이디어가 네. RFP의 스펙에 구체적으로 맞는 거냐,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했느냐. 답변서를 제대로 써내느냐 이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게 말로 아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서는 아까 제안서를 제안서는 보세요. RFP의 스펙은 문제고 네. 제안서는 디자인 다큐멘터리를 내야 돼. 네. 디자인은 솔루션이에요. 네. RFP는 프로블럼, 문제. 네. 제안서는 프로포잘은 네. 솔루션. 네. 딴 말로 디자인. 왜냐면 소스 코드까지 개발해서 완전한 제품을 내는 게 아니고 디자인, 아니 딴 말로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네. 이 아키텍처를 A안, B안, C안, 아까 엔지니어링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네, 허버트 네, 사이먼이. 네, A안, B안, C안을 제대로 식별해서 테스팅을 했느냐, 네. 평가를 했느냐. 네. 그래서 베스트 아키텍처를 제안했느냐, 네. 베스트 디자인을 제안했느냐,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다 똑같거든, 제안업체가. 예, 네. 그러니까 평가할 게 없어. 우리 교수님들이 어디지요? 조달청 나라 장터에서 하는 입찰 관련 업체 선정 평가 자문위원회를 가는데 가가지고 제안서를 보면 소설을 써놔가지고 평가할 게 없고 A 업체 제안서, B 업체 제안서, C 업체 제안서가 퍼펙트하게 똑같아. 네. 파워포인트로다가 개조식으로다가 그림도 제안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 보세요. 제안서에 네. 왜 업체 현황이 들어가? 업체 현황하고 그 프로젝트하고 뭔 관계야? 삼성전자 같이 무슨 직원이 13만 명이고 네. 무슨 실적이 그러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옛날에 제가 그랬죠. IBM이 수많은 R&D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왓슨 연구소 엄청나잖아요. 네. 30년 동안 IBM이 R&D 연구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솔루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 30년 동안. 왓슨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왓슨은 연구소고, 예. 연구소에 인공지능을 왓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 실패야, 그거는. 실패예요? 응, 실패. 예. IBM 왓슨. 저 교수님 제가 여기서요. 학교에서 매일 가르치는데. 교수님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도 뭐 이렇게 네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일반화를 좀 시켜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계속하다가 중간에 이제 건설 업무를 좀 맡게 됐어요. MBC에서. 저 여기 제안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MBC가 이제 일산에 스튜디오를 짓는 거에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기획 팀장이. 이 아까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으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드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다 있어요. 우리 내부에 MC 내부에 예를 들면 토목직도 있고 뭐 전기직도 있고 건설 그렇죠. 다양한 전문가들이. 예. 아니 난 뭐 기계직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건물에도 기계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조경직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이제 건설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스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스펙. 설계사에다가 여러 설계회사에다가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해올 수 있느냐라고 이걸 주는 게 스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배웠어요. 거기서 기자가 스펙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존의 멤버들하고 저처럼 이제 기자 생활하다가 팀장으로 온 사람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큰 거 사이즈 예를 들어
가로 예를 들어 뭐 30m, 뭐 50m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엄청난 그 층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다. 스튜디오 몇 개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건물, 우리가 MBC에서 건물을 만들 때 이 건물에 우리 MBC 방송 직종에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를 해요. 기자, 프로듀서, 뭐 엔지니어, 그다음에 이 세트맨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이 설계사들에게 이런 축제를 내봐라.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MBC 직원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해라. 네? 그것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써갖고 와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세상에 그런 거는 그런 지금까지 내가 전문가로 뭐 토목기사, 뭐 그다음에 건축기사 뭐 이런 거로 내가 뭐 2, 3년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설계사 했다 그런 스펙을 내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똑같지 않냐 건물이. 뭐 창의가 있느냐. 그렇게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못한다. 아니 그걸 만들어 갖고 있을지 없을지는 그 우리 상황이 아니다.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네. 자, 우리가 빌딩 컨스트럭션을 하려면 네. 그 빌딩의 컨셉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 컨셉 개발은 뭘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그 빌딩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 신문 기자다, PD다, 무슨 뭐 매니저다, 엔지니어다, 무슨 뭐 다양한 그 요구가 있잖아요.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 그 빌딩 사용자의 빌딩 오너의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식별해서 정리한 문서를 그걸 스펙이라고 그래요. 예, 스펙. 예. 네. 스펙. 네.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그 스펙의 명세서에 그 빌딩 요구사항을 뭐 말로 적든 뭐 그 설계 도면으로 그리든 하여튼 그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한 네. 그 빌딩 아키텍처를 A안, B안, C안 만들어야 돼. 네. 그거 혹시 A안, B안, C안 봤어요 그때 사업을 하실 때? 그러고 싸우다가 저는 그만뒀어요. 그 A안 우리 이 박사님이 좀 성격이 좀 급하시네. 네. 좀 진득하게 좀 보시지. 아니 근데 그게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방송국에서 가장 힘이 센 집단이 기자하고 PD예요. 그러니까 기자하고 PD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 근데 정작 기자와 PD가 요구해서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은 엔지니어하고 미술직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세트 만드는 목공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면 저는 좋은 스튜디오가 우리 기자나 PD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설계하는 설계사 직원 보고 우리 그 밑에 직종 미술직 세트 만든 사람 너희들이 만나봐라. 너희들이 들어보고 너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우리한테 갖고 와라.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다가 이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네. 말씀하시고. 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설계 사무소가 그 빌딩의 아키텍처를 그 골격을 네. 그 A안, B안, C안을 만들어서 네. 이 장단점 분석을 하고 네. 투자되는 예산이 다르거든요. 네. 자동차를 에쿠스 할 거냐, 아니 제니시스 할 거냐, 무슨 뭐 소나타로 할 거냐, 티코로 할 거냐. 네. 그 아키텍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비용이 다 달라지잖아. 그렇겠죠? 그럼 자 보세요. A안, B안, C안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 요구 사항을 가장 잘 반영하는 안이 A안이다. 근데 A안이 제일 비싸다. 네. 그래도 오너가 의사 결정권자가 A안을 선택하면 A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오너 입장에선. 자, 네. 그럼 이제 설계
그 아키텍처를 맨 처음에 구체적으로 설계는 못 하잖아요. 돈이 예. 많이 들으니까. 일단 가설계 같이 이 아키텍처를 A안, B안, C안 중에 A안을 선택하고 그 A안을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그 빌딩 설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시공 업체 선정해서 건설업체 선정해서 시공하고 그죠? 그다음에 준공 검사하고 이제 운영 인테리어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 엔지니어링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을 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이. 네. 그다음에 그 건축을 하면 그 보세요. 설계 도면을 만들려면 27개의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 골조 문제, 상하 수도 문제, 전기, 가스, 배관, 무슨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건축법에 27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 처음부터 27개 설계 도면을 다 그리피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 개념 개발을 하는 거야. 그게 아키텍처 만드는 게요. 그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엔지니어링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또 여기 우리 국가 연구 개발 이 R&D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절차를. 자,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엔지니어링과 그런 매니지먼트를 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 이 국제 표준 기반으로 해야 되고 물론 대한민국에 관계 법령이 있다면 건축이면 건축법,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이 다 있어요.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엔지니어링 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충돌이 생긴다면 우리 이 박사님은 그 어떤 거를 선택을 우선순위로 하시겠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국내법이 충돌이 생겼다. 국내법을 위반하면 준공검사가 안 나와.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중공검사가 안 나오면 건물 못 쓰는데. 네. 그 정부가 훌륭한 정부예요? 못된 정부예요? 정부 힘이 세니까 뭐. 네. 그 나라가 그 기업이 없어지겠지, 그지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국내법에 익숙한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해외 나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기업들이. 그 해외 수출을 누가 막는 거야? 정부가 막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한 10일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소프트웨어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시스템의 문제네 결국. 그러면 시스템에. 네? 제가 그래서 이상하게 이 얘기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게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걸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물론 지금 뭐 3만 5천 불 시대니까 4만 불 시대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결코 선진국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신이 선진국이어야 되고 이 관계 법령 제도 절차 기준이 선진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그지요? 자, 우리가 이 정부의 지금 관계 법령이 헌법 밑에 법률, 대통령령, 각 부처의 훈령, 시행령, 시행 규칙, 그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도 있어요. 기준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있어요. 뭐 조례인지 뭔지 하여튼. 지방자치 조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거기에 뭐 생명이지 그거는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리걸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걸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돼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정치 관계 우리 그 선거 관계 법령도 선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엔지니어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애퀴지션하는 이런 관계 법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전부 바꿔야 돼. 이게 국가 혁신입니다. 우리 그 이 박사님 늘 주장하는 시스템 혁신이 그 우리 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계 법령
제도 절차 기준 이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바꿔야 돼. 혁신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가 제기는 국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야 된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잠깐만요. 네. 저 댓글이 좀 들어와 있네요. 그래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댓글 좀 오래간만에 들어오는데. 네네. 예,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조다청 이야기도 있고 네네. 많습니다. 예. 그 영어로도 들어왔어요. 네. 이제 댓글들이 들어오고 뭐 하는 거는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게 우리 시청률도 도와주고.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이 소프트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 전략 1부부터 지금 오늘 11부까지 방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좀 봐주시고 또 좋은 그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견해가 많이 들어왔어요. 조달에 관한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달에 관한 문제. 그 아까 조달청 문제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네. 걱정하는 문제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훌륭합니다. 저 교수님이 그 한 10회 넘게 이렇게 방송을 하시니까 네네. 나라가 바뀔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상로 박사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가사회가 소프트웨어 주도로 그 국가 혁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느끼는 게 계속 느낍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시스템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다. 너무 오늘 2시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그 12부에서는 네. 그 연구개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네네. 그거 관련해서 네. 또 1회, 네. 2회 즉 12부, 13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